네, 삼진제약 위CLC 하루 엔진으로 하루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힘차게 뉴스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이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뉴스가 나온다고 시장이 움직이나?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는 발생한 지가 좀 지났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시장이 굉장히 잠잠했었거든요. 오히려 야, 이 정도 위기면 좀 시장이 좀 크게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나타나다가 지난 주말에 국제 유가가 거의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WTI가 5.8% 급등하면서 87달러 기록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거의 90달러 넘어갔습니다. 네. 이것도 참 전쟁 발생하고서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반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뉴욕 증시도 이제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다우존스가 한 0.12% 여긴 조금 올랐고요. S&P 500이나 나스닥은 좀 빠졌습니다. 그 나스닥은 1% 넘게 빠졌는데 1.23% 하락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그 연준 당국자들은 발언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우리의 금리 수준이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고 믿는다. 네. 굳이 뭐 더 안 올려도 충분히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원래 또 불안하면 미국 국채 사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3bp 하락한 5.04%를 기록했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7bp 가량 떨어진 4.63%. 네. 30년물 같은 경우는 8bp 4.77%를 나타냈습니다. 그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채권 시장은 조금 안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을 좀 내린 경향이 채권 가격을 좀 올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금리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고요. 이번 주에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가 있다면은 일단 주요 지표로는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가 얼마 전에 그 이선엽 이사님 네. 하셨던 말씀 중에 다른 데는 다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강하더라.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또 19일에 금융통화위원회 한국금통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6회 연속으로 금리 동결에 나설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19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이란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부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가자지구에. 네. 그러면 꽤나 이제 잔혹한 전쟁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이란의 움직임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까지 이스라엘과 뭐 요르단,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수니파 쪽의 아랍 국가들하고는 이스라엘이 조금 잘 지내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국가가 아무래도 이란이고 이란이 그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란의 움직임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 쪽에서 가자 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이 통제불능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 X 예전에 과거 트위터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그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 이란 대표부가 있습니다. 여기가 소셜 미디어 제가 구글 번역으로 그냥 돌려서 문법이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파르헤이트의 전쟁 범죄와 그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회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국가들에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현재 그 나타나요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는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라면서 압박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란은 유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공격을 계속할 경우에는 이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 이번 분쟁이 지역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자 지구에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 있는 민간인들의 석방을 돕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에 잡혀간 이스라엘로 납치된 민간인 정도 돌려받는 선에서 합의하면 끝내자. 어떻겠냐?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자기네가 좀 중재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기도 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중재를 해보겠다라는데 그 중재의 선이 네. 그 민간인 돌려받는 수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또 레드라인이 있다. 뭐 자기들이 개입할 수 있는 레드라인이 있어서 이 레드라인이 이제 특히 지상전을 시행한다면 이란도 이에 대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도 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이란의 외무장관이 전날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 아미르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이란의 외무장관입니다.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헤즈볼라가 마련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제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헤즈볼라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죠. 네네. 그쪽에서 헤즈볼라가 어떤 공격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왔다. 그러면서 저항 세력이 취하든 어떤 조치라도 이스라엘에는 대지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시리아의 무장단체나 헤즈볼라의 전면 참전 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2차 소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령이라는 거는 이제 대피하라. 네. 우리 여기 지상군 들어갈 거다라는 건데 전에 민간인 다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했었죠. 예, 한번 나가라고 했다가 네. 이게 바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 바로 안 들어가고 이제 3시간 가량 대피 시간을 더 주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유엔이나 국제 기구들이 인도적인 우려 때문에 대피 시간을 좀 더 줘라라고 했던 부분에 영향이 있다라는 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좀 기상 악화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상군 투입을 조금 미룬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남식 교수님 그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 네네. 부분들이 이전에 그 이라크에 소개령을 내리고 지상군이 투입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전체 주민의 한 90% 정도가 떠난 상황에서 지상군이 투입이 됐었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쟁이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의 군인들이 그 이후에 그 트라우마에 굉장히 시달렸다고 해요. 근데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대피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이게 또 이집트 쪽에다가 좀 대피 통로를 좀 열어달라라고 미국에서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네네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문제는 가자지구에서 해결해라라는 게 이집트의 문제 얘기였다라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꽤나 잔혹한 전쟁으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블룸버그에서는 이 전쟁의 전개 방향을 3가지로 좀 전망을 했는데 네.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국지전, 그 다음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 그러니까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전쟁 이 3가지로 분류하고 글로벌 경제에 미칠 여파를 각각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이란과의 전쟁. 직접 전쟁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GDP 증가율이 1%포인트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OECD 국가들의 내년 GDP 증가율 전망치가 2.7%거든요. 근데 그 중에 1%포인트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거의 전 세계 생산이 1355조 원이 증발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근거로는 1973년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 때 석유 파동으로 촉발된 스태그플레이션 네. 너무 비슷한 양상이잖아요. 이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큰 변곡점으로 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란이랑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전쟁을 직접 한다고 하면 사실 이스라엘이랑 이란의 위치가 그 사이에 뭐 이라크,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중동 전쟁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그러니까 그 중동 국가들과 함께.
왜냐면 예. 이란과 아주 그 원격으로만 이렇게 싸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임남식 교수님의 분석은 네. 뭐 제가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임남식 교수님 분석은 이란이랑 이스라엘 사이에는 거리가 조금 네네네. 떨어져 있고 물리적으로 지금 나머지 그 중간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 뭐 요르단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좀 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직접 전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진입을 해서 그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그러니까 지금 순위파 국가들의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 이건 너무 심하다. 라는 그런 여론이 있군요. 되게 높아져서 이쪽 조금 보수적인,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하는 부분에 머뭇하고 있는 나머지 아랍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까지 네네.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야 참전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 그렇게까지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국지전이거나 아니면 그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들, 지원하는 세력들 뭐 시리아 반군이라든지 뭐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아니면 헤즈볼라, 아니 하마스 이쪽 간의 어떤 국지전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런 단체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 예. 네. 그래서 그나마라도 뭐 긍정적일 것 같지도 없는 시나리오긴 한데 네. 이렇게 빠르게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하마스 지도부를 체포하고 그 인질 협상을 명분으로 해서 협정을 맺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그나마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현재 상황에서는 예. 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이거는 좀 입에 올리기도 좀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하마스가 네.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하마스가 예. 그 정도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겠죠. 설마 아니. 그러면 뭘 기대했을 것이냐? 전체 중동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 공격해주는 그림을 원했다? 그러려면 네. 그 중간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을 약간 재물 삼을 수도 있다.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네, 하여튼 뭐 요 내용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뭐 전문가분들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면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요.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에서 수개월간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발생을 한 거를 금융감독원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금융감독원에서 적발한 불법 공매도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고의적이었다. 네. 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공매도를 해서 적발이 됐던 곳은 대부분 헤지펀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쪽에서 불법 공매도를 했던 건데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그 헤지펀드가 불법 공매도를 하는 거는 자기가 공매도 투자를 할 때 불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투자할 때 불법으로 한다. 불법 공매도로 투자를 한 경우고 예. 이번에는 글로벌 IB들은 뭘 하는 거냐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거기다 요청을 하잖아요. 나 네. 공매도를 할 건데 네. 좀 주식 빌려놔라. 그럼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면은 네. 글로벌 IB들이 이제 수수료를 받고 그걸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창구가 되는 거죠, 맞나요? 창구가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창구에서 불법 공매도를 한 겁니다. 그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자기가 차입을 하고서 네. 자기가 공매도 주문을 받았으면 차입을 하고서 공매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차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불법 공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한 게 아니고 그 창구가 된 곳에서 원래는 이제 내가 공매도 하고 싶으면 빌린 다음에 예. 이걸 이제 팔아야 되는 건데 예. 이 창구되는 그 투자은행에서 그냥 빌리지도 않고 판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수수료 먹겠다고 그걸 한 거죠.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그 BNP 파리바 홍콩법인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니까 9개월 동안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서 400억 원 가량의 무차익 공매도 주문을 제출을 했고요. 이게 뭐 지금 한번 구조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부서가 두 군데가 있으면 A 부서가 있고 B 부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A 부서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B 부서에서 야 우리 50주 필요해. 50주 빌려줘. 우리 고객이 50주 주문을 넣었어. 그러면 이제 50주를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A 부서는 가지고 있는 주식이 50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록을 안 하고 자기 100주 있는 것처럼 한 거예요. 한 은행 내에 그 다른 부서에서 예. 빌려주고 그렇죠.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공매도를 하려 그러면은 불법 공매도가 아니려면 어디서 주식을 구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있지도 않은 주식 50주가 마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네이키드 숏을 한 거죠. 무차익 공매도를.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HSBC 같은 경우도 이제 12개월간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호텔 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서 160억 원 상당의 무차익 공매도를 호텔 했습니다. 신라? 예. 어쩐지 호텔 신라가 안 간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요. 호텔 신라가 못 가던 이유가 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 이거는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건 뭐 외국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몰라갖고 살짝 헷갈리고 이런 건 아니다. 예. 의도적으로 잘못한 거다 이거는. 그쵸. 네. 그리고 장기간 무차익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그 IB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을 위해서 불법적인 프로세스를 방치했다. 이거 뭐 새로 빌리고 하려 그러면 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들어가요? 이미 빌려놓은 주식을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놓고서 150만 원 빌린 것처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좋네.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남네요. 많이 남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있지도 않은 주식 갖다 팔아버린 거고. 어허. 그리고 자기들은 돈 아낀 거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IB가 뭐라고 해명하냐 그랬더니 혐의 사실 다 인정한다. 그래요? 예. 그리고 왜 미안하다 이거예요?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금감원에서 이제 발표하기로는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뭐야 애들이 뭐 이렇게 애들이 그냥 다 순수하게 불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래봐야 뭐 벌금 얼마 안 낸다 이런 생각인가 보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불법 공매도 사건이 얼마나 진짜 그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이게 수년간 지속됐는데 이 부분이 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걸리면 장난이고 안 걸리면 땡큐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게 그 금감원에서도 한두 개 회사만의 사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른 IB들로 조사를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막 해버리면 이렇게 조사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나? 구조적으로? 뭐 전산상 이게 다 드러난다든지 이런 게 아닌 모양이네요, 그죠? 왜냐면 이걸 이렇게 조사해야 하는 게 난 너무 신기한데 우리는 그리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일종의 이제 장부 조작인 건데 100주 있는데 150주 있는 것처럼 한 거잖아요. 두 회사가 BNP 파리바 그다음에 HSBC. 우리나라 저 투자은행 그러니까 증권사들이겠죠. 거기는 설마 이렇게 안 하겠죠?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까? 안 할 거라고 좀 기대는 하는데 일단 저런 경향은 좀 있어요. 이게 그 우리나라 공매도 치는 세력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잖아요. 그 외국인들은 외국계 증권사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해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면 외국계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국내계도 있는지 봐야죠. 조사해봐야죠. 조사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튼 짧지 않은 기간 적어도 수개월 이상. 금액도 뭐 한 지금 수백억 규모로 불법 공매도. 이거는 근데 처벌이 불법 공매도는 좀 세지 않아요? 이번에 또 세진 게 있는데 이게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찾았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금융이 또 가가지고 또 증권선물위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될지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는 발표를 안 했고 어쨌든 이전에 불법 공매도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던 게 38억 원인데 이번은 가장 많은 규모가 될 거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제재 또 어떤 처벌이 이어지는지도 꼭
추가 소식 나오면 좀 전해주시고요. 예, 예. 자,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E를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이게 4세대 제품 HBM3를 단독 공급을 했었어요. 네. SK하이닉스가. 네. 근데 이번에 5세대까지 독점 공급을 하게 되면은 HBM 분야에서는 사실 삼성전자에 비해서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퀄리티 테스트를 퀄리피케이션 테스트, 퀄 테스트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네. 요거를 이제 내년 초에 제공을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퀄 테스트 하게 되면은 한두 달 안에 납품 계약이 됩니다. 근데 HBM3E가 탑재되는 제품이 지금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단계를 보면은 A100이 있고 H100이 있고 그거보다 이제 차세대로 조금 더 사양 좋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B100이거든요. B100. 예, 근데 B100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HBM3E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원래 엔비디아가 한 4분기 내년 4분기쯤에 B100을 내놓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공지능 반도체 달라 그런 사람이 좀 많아서 2분기 말로 당겨진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말에 이거 출시를 하려 그러면은 그 전에 HBM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1월부터 퀄 테스트 들어가게 되면은 1분기 빠르면 1분기 실적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런 기대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하이닉스가 이런 건 참 손을 빨리 썼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AI 쪽으로 굉장히 좀 준비를 미리 많이 한 것 같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뭐가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삼성전자는 이거 돈 안 된다 그래갖고 조금 밀어놨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몰랐구나.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HBM이 뭔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반도체 가운데가 연산기고요. 아, 딱 봐도 좀 비싸 보이네. 이게 연산기고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위에 3개, 아래 3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HBM이거든요. 어디? 위에 3개, 아래 3개. 가운데가 연산기고. 금색 말고 파란색. 예, 예. 아, 저게 HBM이에요? 예, 예. 이게 저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AI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아, 엔비디아가 만드는 게 저거고. 예, 예. 그 근데 이게 옛날 버전인데. 근데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속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연산기가 아니에요. 이 연산기가 테라플롭스 그래갖고 1초에 1조 번 연산하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옆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데이터 받아오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연산기가 아무리 빨리 계산을 하더라도 네. 이 데이터를 빨리 받아오지 못하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HBM이라는 게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네네. 그 대역폭이라는 게 일종의 물류로 따지면 도로의 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폭을 확 늘려가지고 빨리빨리 갈 수 네. 있게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굳이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메모리에서 데이터 받아오는 거. 그러니까 연산기 바로 옆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 창고가 그 도착지 바로 옆에다 갖다 놔야 빨리 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HBM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의 속도는 연산기가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이 메모리에서 얼마나 빠른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아, 저 물리적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갖고 도로도 넓고 창고도 옆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돼 있고 그럼 엔비디아 반도체의 가장 높은 경쟁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 데이터 빨리 받아오는 거. 그게 엔비디아의 네. 가장 큰 경쟁력이고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90%를 엔비디아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HBM이 공급되는 게 SK하이닉스라는 거는 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나 여러분의 댓글을 볼 때마다 가끔 한 번씩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랄까요, 어떤 풍자나 예, 예. 이 수준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지금 따라잡고 막 더 앞서가는 이유가 예. 이건희 전 회장 같은 경우 이제 신경영 선언하면서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그랬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는데 최태원 회장은 마누라까지 바꿨기 때문에 앞설 수 있었다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굉장히 하여튼 그 센스 자체가 뭐 뛰어나신 건 알겠는데 이건 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자, 뉴스 3. 예, 이 여기까지 정도 하겠습니다. 할까요? 네, 오늘 미스터 마켓이 없어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고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